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어린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40대 여자예요. 결혼을 한 지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최근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옛말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이 그저 그런 옛말의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억울함과 분함을 그대로 다 돌려줄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옛말이 맞는 건가 봐요. 오늘 저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기막힌 이 사연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동생 한 명과 저는 부족함 없이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왔죠.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물론 두 분 다 바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저희를 위한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했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은 잘 자랐던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소심한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아이였죠. 늘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제 동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죠. 또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더 소질을 보였어요. 바로 엄마가 하는 미용이었죠. 엄마가 반대하기는 했지만 미용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여동생은 미용 학원에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는 큰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그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정말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는 하는 일에 자부심도 없어? 엄마도 하면서 왜 그렇게 싫어해? 엄마 그런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아서 그러는 거야. 어느 엄마가 딸이 고생길로 걸어 들어간다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니? 고생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다고. 아, 몰라. 허락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미용학과를 가. 제발 대학은 한번 가봐라.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20살부터 일하는 게 뭐 좋은 줄 알아, 이거 사? 그렇게 여동생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학을 갔어요. 물론 제가 다니는 대학에 비해 한창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였지만 저는 그런 여동생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게 있고 자기 의사도 분명한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말이에요. 저야 뭐 그냥 잘하는 거라고는 공부가 다였고 그렇다고 그 성적이 당장 의대나 법대를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평범하게 자라서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딱히 큰 목표나 뚜렷한 목표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꿈을 찾아보겠다고 다른 무모한 시도를 하기에는 겁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 생활도 그냥저냥 잘 보낸 편이고요. 대학을 졸업해서는 대기업에 취업도 했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인생이었고 그렇게 안락하지만 무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 나 지금 언니네 회사 근처야. 이제 곧 퇴근이지? 음, 어떻게 이 근처까지 왔어? 아, 모임이 있었어. 언니 보고 싶은데 나올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응? 그렇게 나갔던 모임에서 저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동생 친구의 건너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저에게 큰 호감을 표했어요. 그간 저처럼 반듯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들어준 길 외에는 가본 적 없는 남자들만 만나왔던 저로서는 새로운 스타일이기는 했어요. 저랑 동창이시네요. 저도 그 학교 다녔어요. 아, 정말요? 과는 어디신데요? 근데 중간에 자퇴했어요. 학교가 재미없더라고요. 자퇴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데, 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웠죠. 저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인생을 사는 그 남자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앞이 보장된 길을 스스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저 역시 선망하지만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하는 저와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인 것이죠.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만나보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호기심으로 만났다가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마음도 점점 깊어졌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가자. 우리 오늘 일본 갈 거야. 뭐? 지금? 나 방금 퇴근했는데. 뭐 어때? 오늘 일하는데 갑자기 자기랑 일본 가서 온천 딱 하고 맛있는 거 딱 먹고 싶어졌어. 내가 비행기 표도 끊어놓고 숙소도 잡아놨으니까 얼른 가자. 아니, 짐도 없이 외국 여행을 가는 사람이 어딨어. 못 말려 진짜. 가까운데 뭐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돌아오면 되지 뭐. 재밌겠지? 남자친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불쑥 외국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저녁을 먹다가 바다를 보고 싶다며 훌쩍 떠나기도 했어요. 영화를 보다가 경치 좋은 곳이 나오면 가보자고 제 손을 잡고 떠나기도 했고 갑자기 며칠 연락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찾아가 보면 새로 출시된 게임을 하느라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만나는 신세계를 경험해보고 제 기준에서는 일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짜릿한 일탈이 주는 해방감에 흠뻑 빠져들었죠. 동생은 저희 사이를 처음 알고 좀 신기해했어요. 사실 나는 그 선배 잘 몰라. 모임에서 본 사람의 친구의 친구라고 했거든. 나도 그날 거의 처음 봤어, 언니. 아, 그래. 아무튼 당분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의외야. 그 선배 너무 자유로운 영웅 같아 보였는데 그 선배 엄청 젊을 때 사업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언니랑 통하다니 신기하다.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잘 통한다고 하잖아. 그 선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사업도 지금 엄청 열심히 잘한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희는 그렇게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사귄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해왔죠. 앞으로는 평생 같이 재미있는 일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이 사람과 살면 그동안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인사를 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김민철입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어머, 꽃이네. 나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런데 꽃다발을 들고 계시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농담도 좀. 얼른 들어와요. 아, 잘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큰절 받으세요. 지수를 이렇게 곱고 예쁘게 키워주셨으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절을 한다며 부산을 떨었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 살갑고 친근하게 굴었어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추켜 세웠고 아버지와 간단한 이야기를 해도 역시 아버님은 해박하시고 대단하시다며 감탄했죠. 이러니 저희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리가 있나요? 게다가 제 아버지는 저와 비슷했어요. 평생 공부만 하다가 얌전히 직장 생활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역시 그 사람의 서글서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좋게 보셨죠. 엄마도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 진취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좋게 보셨어요. 제 여동생도 마냥 모범 답안만 따르며 살아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혼자 오래 가게를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보다는 실리적이셨어요. 그래, 사업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내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매출은 잘 나와요? 네, 나쁘지 않아요. 매출도 괜찮고 꾸준히 성장 중이고요.
결혼하면 집은?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처음 하는 결혼이라 신경이 좀 쓰여서 그래. 걱정 마세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 회사랑 가까운 곳에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는 모아뒀어요. 시세도 이미 봐뒀고요. 결혼하고도 계속 일은 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지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일은 했으면 해요. 저는 지수가 회사 다니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그래도 지수가 원하면 쉬어도 되고요. 남자친구의 구체적인 조건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안정된 조건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인생을 던져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에도 성공해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와 저의 결혼을 무난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때 저는 앞으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에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바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자랐고 아직도 부모님이 사는 동네는 꽤 변두리였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시면서 아버지 식당을 돕는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를 따라간 그 식당은 정말 동네 구석에 있는 그냥 작은 식당이었어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속으로 약간 놀랬죠. 정말 그냥 흔한 동네에 있는 작은 밥집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런 건 상관없었죠. 그러면 좀 어때요? 사는 형편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작은 빌라에 부모님과 남자친구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독립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다 같이 살았다고 했고요. 하나 있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작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어요. 격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생각과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긴 했어요. 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간 남자친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거침없이 가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스스럼 없이 다 하면서 돈을 잘 썼기 때문에 무심결에 저는 남자친구가 돈도 잘 벌지만 집안도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희 집과 분위기도 정말 다르기는 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왔다고 했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첫마디가 이랬어요. 우리는 뭐 보태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지는 마. 네? 네. 저놈이 사업은 한다고 해도 뭐 해준 것도 없어. 그렇다 보니까 보태줄 돈도 없다. 그래,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네? 저 녀석 사업해서 요즘 돈 좀 잘 번다며. 너도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냐고. 첫마디가 돈 이야기더니 그 다음 이야기도 바로 혼수 이야기였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자랐는지도 묻지 않았고, 먼저 결혼한 친구들처럼 트집을 잡는 일도 없었어요. 저를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괜히 미워하지도 않았던 거죠. 아예 저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색하고 우울하기만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싸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제가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죠.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왜요? 제가 대기업 안 다니니까 이상해 보여요? 사람들이 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제 질문에 여동생은 피식 웃더니 싸한 대답만 하더라고요. 겨우 어색한 자리를 끝내고 그 집을 나오는데 이 사람들 대하는 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상처가 되겠지만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도 그 못지않은 상처가 된다는 걸 말이죠. 아무래도 자기네 식구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원래 저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해도 거의 만날 일 없을 거야. 자기 가족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대학 그만두고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다 내 가족 때문이야. 내가 좋은 대학 가니까 온 식구가 들러붙었거든. 뭐? 들러붙다니? 우리 가족들이 좀 그래. 내가 잘 나가면 나 뜯어먹을 생각만 해서 그냥 도망친 거라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려고 결심한 거고.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었어요. 앞으로 별로 볼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본인도 자기 가족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가족들마다 각자 상황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앞으로 별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해서 그 말을 믿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 출근하기 편한 동네에서 아담하고 깨끗한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꽤 비싼 동네였지만 사업하면서 그 정도 돈은 모아두었다고 해서 정말 감격했죠. 저는 정말 공들여서 살림을 마련했고 남자친구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시댁에도 예단을 넉넉하게 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평생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 그냥 결혼할 때 조금 더 챙기고 마는 게 낫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정말 깨를 볶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 문제였어요. 결혼하면 시댁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더니 생각보다 너무 자주 가고 또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이죠.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그래서 내가 식당 예약했어. 이번 주도? 우리 같이 식사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나 피곤하다 자기야. 미안해. 이번에 식사하면 내가 당분간은 잘라볼게. 이번에 장사가 안 돼서 좀 힘든 눈치야. 가서 밥 먹고 용돈만 조금 챙겨드리고 오자. 저번에 냉장고 고장났다고 해서 냉장고도 사드렸다며. 근데 바로 용돈도 챙겨드려? 어쩌겠어.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집이 자기네 집보다 형편도 안 좋은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거기서 우리 집이 왜 나와? 그래서 우리 집에 그동안 제대로 용돈도 안 드리는 거야? 사실 시댁과 만나고 뭘 챙겨주는데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없었어요. 남편 돈으로 하는 거고 저도 잘 버니까 큰 상관이 없기는 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에 각자 생활비만 입금하고 각자 버는 돈을 각자 관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자주 얼굴을 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면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늘 좋은 식당, 비싼 레스토랑 같은 곳만 잡아서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 직접 한 음식을 한가득 차려서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걸 먹여보내고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정반대였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늘 저희가 돈을 쓰고 돈을 내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놓고 저희 집은 잘 살지 않냐며 제 친정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슬슬 짜증이 나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 문제잖아요. 게다가 매일 바쁘게 출근을 하다 겨우 쉬는 주말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꼬라지가 꼴 보기 싫었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 사업이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일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사업에 목매가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수입은 괜찮은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집주인이었죠. 세댁, 남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네, 어쩐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월세 입금 날짜가 한참 지나서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월세 언제 입금할 거예요? 월세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월세요?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나랑 계약한 세댁 맞잖아. 세댁집 월세예요. 그것도 몰랐어? 네? 저는 전세라고 들었어요. 어쩐지 전세로 내놓은 집을 제발 월세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나는 모르고 입금이나 얼른 해요. 이제껏 한 번도 날짜를 맞춘 적이 없어. 이런 식이면 나도 진짜로 못 참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놀라서 남편을 족치니 이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 사업하면서 여기 전셋집 얻을 만큼 큰 돈을 어떻게 모았겠어. 사실 당신도 보면 알잖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
아니, 그 정도는 모았다며 왜 거짓말을 해 그럼?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에서 결혼 허락하겠어? 미안해. 그때부터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야. 곧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랬는데 쉽지는 않네. 아, 그러면 그 이후라도 좀 모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 놓고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닌 거야?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 다들 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논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가 차서 재정을 다 까보라고 했더니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의 재정은 말 그대로 0이었어요. 모아놓은 돈은 아예 없고 통장에는 잔고 10여만 원 있는 것이 전부였죠. 월말에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쓰고 다니는 카드값도 어마어마했죠. 카드빚이 오히려 몇천 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빚이 많지 않은 것에 안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에 그렇게 돈을 퍼붓고 다녔다니. 안 되겠어. 우리 돈 관리 내가 다 맡아서 해야겠어. 통장이랑 다 나한테 줘. 무슨 소리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걸 다 주면 나보고 어쩌라고. 돈 관리에 사업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대로 두면 돈도 못 모으고 살 게 뻔한데. 아, 평생 월세 살 거야? 월세가 어때서?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반값만 안 밀리고 살면 되지. 아, 내가 그동안 뭐 못 해준 거 있어? 앞으로 돈 안 모을 거야? 애는 안 낳을 거야?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 이제 우리 결혼했어. 정신 좀 차려. 그날 저희는 대판 싸우고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기는 꼴이 정말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었으면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경제 개념도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죠. 첫 부부싸움에 제가 집까지 나오자 저희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죠. 그렇게 하루 있었더니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를 다독이셨죠. 나도 크지는 않지만 가게 오래 해서 알아. 신경을 안 써도 일이 슬슬 풀릴 때가 있고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사업하는 남편 이해해 줘라. 엄마, 그래도 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그래, 그거는 얘 말이 맞네, 김서방. 잘 될 때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야무지게 모아놓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건 좀 양보를 해. 김서방은 못하는 부분이잖아. 네, 장모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부풀리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불안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네. 내가 지금 있다는 그 빚은 좀 갚아줄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잘 살아봐. 나는 김서방 이해해. 저희는 엄마 앞에서 울면서 화해를 했죠. 남편도 솔직히 치부를 들킨 것 같아서 화를 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잘 해결이 되었다 여겼어요. 앞으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고 남편 사업이 잘 풀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시래기 사고를 쳤어요. 시부모들은 그동안 식당이 잘 안 되니 야금야금 빚을 내어가며 살아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것이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인터넷 도박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중독이 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 도박이라고 했어요. 장사가 되지 않는 식당에서 남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까 고민할 시간에 시아버지는 도박에 매달렸고 결국 식당 보증금이며 집까지 전부 다 날려버린 것이죠. 저희가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온 집안에 딱지가 붙어 있었고 시부모님은 대판 싸우면서 집안 집기까지 전부 다 때려 부순 엉망인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죠. 남편도 모아놓은 목돈이 없어서 도와줄 여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마저도 제가 마련해온 보증금으로 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그리로 이사를 가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전 재산을 날리고 이사를 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돈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런 말할 주제는 아닌데, 내 여동생만이라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같이 살자고? 싫어. 지금 있잖아.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해. 당신도 봤지만 반지하라서 해도 잘 안 되고 그 동네가 좀 험하잖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처음에 저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아직 20대인 여자애를 그런 집에 두고 우리만 아파트 살기가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동네도 험했고 반지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의 다리가 훤히 보이고 보안도 취약한 집이기는 했거든요.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며 울더라고요. 언니, 정말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언니 신경 안 쓰이게 뭐든 다 할게요. 네? 아니, 아가씨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언니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언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정도로 해드릴게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살기 싫어요. 그럼 아가씨, 일단 한 달만 지내세요. 한 달만 살아보고 아니면 나가셔야 하는 거 약속하시면 제가 허락할게요. 어쩌겠어요. 신우가 제발 살려달라고 우는 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한 달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가야 한다고 쐐기를 박은 다음 일단 드리게 되었죠. 신우가 들어온 초반에는 정말 제 손이 안 갈 정도로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놓고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신우가 들어오고 오히려 제 생활이 편해질 정도였죠. 퇴근하고 오면 저녁까지 딱 차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잘 나오지도 않아서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봤던 예의 없고 무례하고 삐딱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오해한 것이 미안할 지경이었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죠. 그 모습이 3달도 안 갔던 거예요. 이 싸가지가 본색을 드러내더니 슬슬 농땡이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래가 쌓이고 나중에는 밥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사실 신우가 가정부도 아니고 집안일 하려고 저희 집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가 먹은 거 하나를 안 치우고 방 안에서 담배를 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 배려는 해야죠. 진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여기 내 방이잖아요.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그래요? 남의 방? 누가 여기가 아가씨 방이래요? 이거 심하잖아요. 집안일 안 하는 거, 그래요. 그렇다고 쳐도 아가씨가 먹은 거 입은 건 치우고 살아야죠. 쫓겨나고 싶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대기업 안 다니는 사람은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도 안 보이냐고요. 몰랑. 난 못 나가.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세요.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차올랐어요. 남편도 그냥 참으라고만 하고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데리고 가시라 했죠. 제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는 다급히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고는 바로 신우 방으로 박차고 들어가 신우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짐 싸서 지하 구석방으로 가고 싶어? 이게 정신머리를 못 차리고 이런 철등성이 없는 년.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언니 좀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러면서 호되게 혼을 내는데 더 이상 제가 뭐라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잡돌이를 하면 신우가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해 일단은 지켜본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과하게 나오는 게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뭐라 하겠어요. 결국 지팔직곤이라고 제 팔자를 내가 꼬는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시아버지는 도박 중독 상태가 더욱 심해졌어요. 일 없이 반지하방에 있으려니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도 했지만 상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의 식당 일하러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몸져 눕게 되었어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참고 일을 다니다가 이번에 제대로 디스크가 터져버린 것이죠. 그 상황이니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또 반지하방에 혼자 눕혀두고 올 수도 없잖아요. 신우를 보내려 해도 이를 악물고 버텨서 결국 또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집이 비자 또 시아버지는 그 집 보증금마저 홀랑 빼서 도망을 가버렸죠.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제 돈은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저에게 남은 건 군 식구 신우와 시어머니 둘뿐이었고요. 제 결혼 생활은 버라이어티 그 자체였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지뢰가 터지고 그걸 겨우 처리하면 다른 곳에서 폭탄이 또 터지고 그 와중에 남편 사업이라도 잘 되어 돈이라도 잘 벌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접자 하면 또 그런 대로 잘 되고 그러다가 돈 좀 모을 수 있나 싶으면 또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명이 짧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업이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돈 관리를 하니까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했어요. 어떻게든 전셋집에 사는 게 꿈이었고 또 집에 신우며 시어머니까지 군 식구가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 와중에 귀여운 딸아이도 태어났죠. 정말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다 점점 남편 사업이 잘 풀렸어요. 진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한번 잘 되니까 갑자기 술술 잘 풀리더군요. 그렇게 한숨을 돌리는 와중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어요. 급하게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언니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랑 아빠가 사고가 났어. 뭐? 오늘 여행 간다고 하셨잖아. 무슨 일이야? 음주 차량이 정면에서 충돌을 했대. 아빠보다 엄마가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언니 빨리 와. 근처로 가볍게 드라이브를 갔던 부모님에게 교통사고가 난 거였죠. 다행히 아버지는 크게 다치시지 않았는데 문제는 엄마였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하고 있으셨거든요. 저는 회사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병원에 와서 병간호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병원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당시 여동생은 그 전에 결혼을 해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오겠다는 여동생을 말렸죠.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사람이 붙어서 병간호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들어가는 간병비 비용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병원비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돈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돈에 손을 막 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썼죠. 저는 남편한테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제가 치사해 죽겠지만 갚는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돈을 몇 번 빌렸죠. 그때마다 남편이 곱게 줬겠어요. 아주 치사한 소리를 다 내뱉고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근데 결국엔 안 되겠더라고요. 애는 애대로 방치가 되고 아버지 병간호에 엄마까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간병인 쓰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회사 그만두고 두 분 간병을 하는 게 오히려 돈도 덜 들고 내가 살 것 같아. 아이, 그러면 그냥 이혼 도장 찍고 평생 네 애미랑 살아. 나는 못해. 남편이 비웃으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였죠.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말도 없이 똑바로 걸어 나와 곧바로 남편 뺨을 대차게 후려갈겼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일 거예요. 남편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말이죠. 사람이 자기 발등 찍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더니 제가 좋아했던 그 점이 바로 제 결혼 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제 아이의 아버지였고 또 제가 한 선택이었잖아요. 또 솔직히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를 와장창 박살을 나게 한 건 신우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본인은 신우의 생활이며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신경을 1도 안 쓰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라고요. 돈 달라면 돈 주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거기에 저 몰래 도박에 빠진 시아버지 돈까지 대주는 게 걸렸지만 뻔뻔했어요. 아니, 이렇게 돈을 주면 어떡해. 아버님이 돈 받아서 뭐 하는지 몰라? 바로 도박으로 탕진할 거 알잖아. 그러면 어떡하냐. 당장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다는데. 에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어. 아이, 그러면 뭐 굶게 둬? 그랬어야지.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내 보증금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 몰라? 아이, 그건 그냥 좀 잊어라. 어차피 우리 부모님 살라고 준 돈이면서 아직도 그 돈 타령이야? 돈 타령? 이래놓고 당신 사업 어렵다고 우리 집에서 빌린 돈은 그건 그럼 언제 갚으려고 그래?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준다는데 그걸로 뭐라 하는 거 너 너무 인종머리 없는 거 아니냐? 아버님뿐이 아니잖아. 아가씨 카드빚도 갚아준 건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데리고 백화점도 갔잖아 당신. 우리 형편에 백화점이 말이 되니? 야, 아이 솔직히 내가 번 돈이잖아. 우리 서로 번 돈은 터치하지 말자. 이거 너 선 넘는 거야. 정말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희 부모님 병원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온갖 소리를 하는데 정 떨어졌고요. 그러다 제가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병간호를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갑자기 감기 몸살이 나서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누가 저를 챙기겠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간호를 했죠. 그런 제 상태를 본 간호사가 오죽했으면 약을 주면서 이랬어요. 보호자님, 차라리 이럴 때 집에 가서 푹 쉬고 이따 밤에 오세요. 그게 더 좋아요. 지금 감염되면 환자분에게도 안 좋으니까 제가 환자 보고 있을게요. 아, 감사해요. 그럼 제가 눈만 조금 붙이고 올게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저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없었던 가족들은 제가 집에 와 안방에서 이불을 둘둘 말고 자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놓고 거실에서 뭐를 사가지고 들어와 점심을 먹으며 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소리에 저는 설피짬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죠. 아이, 그래서 쟤네 아버지는 아프고 엄마는 어떻게 된다냐? 죽는데? 아이, 그건 아니고 그냥 혼수 상태래. 아, 돈 되게 무슨 혼수 상태야. 차라리 그냥 빨리 죽지. 아, 내 말이 그래 깔끔한데. 아이, 뭐 이러다 금방 죽겠지 뭐. 야, 안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가 쟤 몰래 빌린 돈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그게 어디냐? 그건 그래.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딱이지 뭐. 이러면서 둘이 낄낄대는데 진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들었죠. 침실은 원래 거실과 트여져 있었는데 집을 얻으면서 가벽을 세워 안방을 크게 만든 터라 이야기는 정말 잘 들렸어요. 그 둘은 그동안 몰래 만들어 놓은 재산을 어디다 묻어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이야기를 줄줄 잘도 하더군요. 엄마도 조심해. 저번에 어떻게 알고 엄마랑 백화점 온 거 가지고 나 한 소리 들었어. 아유, 지독해. 알았어. 너도 통장 관리 잘하고 있지? 그럼 아빠랑 선미 통장으로 다 나눠서 잘 관리하고 있어. 이번에도 매출이 대박 찍었잖아. 아유, 좋아라 좋아라. 나 이번에도 용돈 넉넉히 줄 거지? 그럼 뭐 그럼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던가. 허리는 이제 괜찮잖아. 선미도 이참에 일 그만두게 하고 같이 다녀와. 그럼 허리는 아주 쌩쌩하지. 고마워 아들. 진실은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은 물론 안 될 때도 많았지만 반짝 잘 되는 때도 꽤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때 번 돈을 전부 신우와 시모 그리고 시부 이름으로 나누어서 쌓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저희 집에서 빌린 돈은 갚지도 않았고 아예 갚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일단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끝까지 집에 없는 척 하다가 그 둘이 나가고 나서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 엎어도 모자랄 판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냐라고 질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때는 엄마도 저렇게 누워 계시고 쪽수로도 밀리고 허탈하더라고요. 가족이라 생각한 남편이 제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감도 느꼈고 무기력하기만 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나중을 대비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다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장장 8개월 15일 만이었어요.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죠. 엄마 나 알아보겠어요? 그럼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지. 나 네 목소리 다 듣고 있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이렇게 다시 깨어나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네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다리만 좀 다치셔서 깁스했다가 회복 중이야. 지금 오고 있어. 진짜 다행이야, 엄마. 엄마는 오히려 깨어나시고 나서는 아버지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아빠는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재활을 하셨지만 예전처럼 걷게 되기가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식사도 바로 예전처럼 하시고 거동에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고 또 기쁜 일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때라 저는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엄마와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의를 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나오나 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을 병원으로 불러 병간호 핑계를 대면서 퇴직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어요. 실제로도 병원비며 압박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예 저를 버리고 살 생각까지 하는 중이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엄마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자 남편은 놀라서 자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에게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하자고? 좋아, 가져가. 이게 무슨 장모님 깨어나신 거예요? 언제요? 네가 이제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네 재산이랑 네 가족 재산 전부 압류야. 우리 엄마가 돈 안 갚아서 어제자로 다 묶어달라고 했거든. 뭐라고? 아마 오늘부터 다 압류가 되었을 테니까 한 푼도 못 건드릴 거야. 알아서 해. 그리고 빨리 내 집에서 나가고 니들 그 대단한 식구들 다 데리고 썩 꺼지라고. 알았니? 남편이 오해였다는 둥 난리를 쳐댔지만 저는 병원 간호사들과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아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 순간부터 모든 카드와 통장까지 전부 막혀버려 돈을 10원 한 푼 못 쓰는 상태가 되었죠. 이러다 사업 망하겠다고 제발 압류라도 풀어달라고 하길래 저는 못을 박았죠. 그럼 풀어줄 테니까 통장이랑 카드 내놔.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지. 갚을게. 갚는다고. 진짜야. 당신 엄마, 여동생, 아버지 그 명의로 전부 돌려놓은 거 아니까 전부 다 가져와. 그전에는 한 푼도 못 풀어. 제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상황을 그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희는 엄마가 미리 받아놓은 차용증을 들어 이자까지 쳐서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집도 싹 빼버렸어요. 아이는 여동생이 데려가 애지중지 돌봐주었어요. 집을 빼던 날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매달려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악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어쩌라고요. 남편 사업에 부침이 있어서 제 명의로 해놓은 데다 원래부터 제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제 집인데요. 저는 집을 싹 빼서 친정으로 들어갔죠. 일이 그렇게 되자 하루는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힘들었던 거 알잖아. 다 당신하고 다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야. 내가 진짜 이혼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냥 그러면 당신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서. 진짜야. 제발 다시 생각해. 야,
이혼하자면 네 소원대로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하자고. 그럼 잘 가. 여보 제발 나 다시는 엄마랑 동생 안 보고 살게. 우리 딸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여보. 이제 저는 젖단 소리에 속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것이 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또 속으면 제가 바보죠. 가라고 해도 계속 아까거리면 난리를 치길래 저는 대차게 뺨을 올려붙이고 쏘아붙였어요. 야, 네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낄낄 깔깔댄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넌 인간 새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정리해버렸어요. 엄마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 달 만에 퇴원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아마 평소 운동도 많이 하셨고 건강 관리를 잘 해놓은 것이 빠른 회복의 원인인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꾸준히 재활을 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할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죠. 아침마다 두 분이 운동 겸 천천히 걸어서 산책을 한두 시간씩 하시는데 아버지 역시 매일매일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사도 복직을 하기로 했죠. 남편에게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지만 사실 가족 병간호로 휴직을 낸 거였어요. 다행히 그간 회사를 다닌 연차가 길어서 긴 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죠. 복직을 하고 아이는 부모님이 살뜰하게 잘 보살펴주고 계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도 미용실을 여동생에게 물려주신 뒤라 시간도 잘 맞아서 모든 것이 착착 떨어졌죠. 부모님은 아침에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겸 산책 겸 같이 나가 아이 배웅을 하고 두 분이 산책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시곤 하시고요.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출근을 하고 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다 집에 들어올 수 있죠.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 늘 깨끗한 집에 잘 차려진 저녁, 거기에 훨씬 밝아지고 활달해진 딸아이가 부모님과 깔깔 웃으며 놀다가 저를 마중하러 현관으로 달려오는 나날을 겪는 요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100점은요, 반에서 나밖에 없어요. 어머, 그랬어? 아이고, 기특해라. 그럼 누구 손녀인데? 그치, 내 강아지? 이리 와. 엄마 손 씻고 와야지. 엄마 왔으니까 우리 강아지도 밥 먹자.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엄마 한번 보여주자. 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아이스크림도 사줬다? 할머니도 용돈 주신대. 내일 서점 가서 책도 사주신댔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이뻐라, 내 딸. 엄마 얼른 손 씻고 올게. 그전에는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인상을 쓰면서 잔소리를 쏟아붓는 시어머니의 화난 얼굴이었거든요. 딸아이도 잔뜩 움츠린 채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혼자 놀고 있었고요. 거실이며 부엌도 지저분하기 그지없었고 신우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해 누워있기 일쑤였죠. 정말 아이를 키우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해 환경을 싹 치우고 나니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아주 맘먹고 걸었어요. 그간 그 인간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가며 살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도 없으니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을 전부 다 받아내야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와 생활비도 역시 말이죠. 그 인간은 또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고 우겨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이 빼돌려 놓은 재산의 거의 절반을 다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로 그 재산의 나머지도 미리 다 받아내었고요. 이혼 조정 법정에서 저는 눈물로 호소했죠. 이 사람은 저희 엄마 병원비도 외면하고 제가 대출을 내서 이사를 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도 외면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숨겨놓고 양육비를 못 주겠다 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프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제발 제 상황을 가엾게 살펴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랬죠. 당신은 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매번 양육비니 생활비니 이러지 말고 한 번에 끝내. 야, 그 돈이 나한테 어디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 나 다 알아. 일시불로 다 계산해서 주면 내가 좀 깎아줄게. 그러니까 일시불로 털고 홀가분하게 사는 게 당신에게도 더 낫지 않아?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을 살살 꼬드겨서 앞으로 제가 받아야 할 돈도 얼추 다 받았어요. 그 인간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돈이고 뭐고 떼먹고 모르쇠를 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 말에 홀렸는지 그 인간도 나머지를 다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받은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차도 바꿨죠. 여동생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전신우를 바로 해고했어요. 사실 전신우가 여기저기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면서 술이나 퍼마시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제가 여동생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잘 아는 큰 미용실 경리로 취직을 시켰는데 열이 받아서 그 사장에게 그냥 자르라고 했다는 거였죠. 물론 전신우가 성실하고 일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로 잘리기야 했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 미용실 사장은 매일 지각에 일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전신우를 자르고 싶어서 미치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인 여동생이 제발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 한 달만 하며 빌고 비는 것을 보고 꾹 참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장은 춤을 추면서 옳다쿠나 하고 바로 해고를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백수인 여동생과 또 여전히 백수인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도박 중독자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혼을 마무리하고 얼마 안 있어 전 남편 사업은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요. 전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생각만 할 뿐 시장의 흐름을 읽거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야 당시 유행도 잘 알고 그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늘 그때에 머물러 있으니 발전이 있겠어요? 요즘 인터넷 시장이 얼마나 피 튀기는 경쟁으로 살벌한 곳인데 그 인간들은 전 남편 사업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저에게 돈을 다 줘버리고 지하 월세방으로 갔지만 아마 당분간 거기서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망해가는 사업을 붙들고 예전 잘 나갔던 시절 생각만 하면서 징징대고 전신우는 또 지하방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난리가 났죠. 결국 전시모는 다시 식당을 나가 아픈 허리 붙잡고 겨우겨우 일을 하면서 전신우를 먹여 살리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끔 전시부까지 나타나 돈 내놓으라고 집안을 뒤집어 엎고 그야말로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없다고요. 전신우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예전 일하던 곳 동료를 만나 술을 먹으며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쳐서 제 귀에 들어왔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알아서 잘 살아야겠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덧붙였다더군요. 같이 일을 할 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도 만나자고 졸라대서 만났더니 진상만 피우고 술만 잔뜩 먹고 돈도 안 내고 갔다고. 다시는 연락도 안 받을 거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매주 애를 만나러 온다고 약속했지만 지가 무슨 수로 만나러 오겠어요? 지금 돈도 없고 빚만 쌓여가는 모양인데 저에게도 자꾸 약속을 취소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하소연을 했지만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에 만날 시간 있으면 다시 연락해 하고 끝냈죠. 평생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안락해진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보다 행복하고 또 평안했던 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 이런 안락하고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전 남편도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잘 보살폈으면 적어도 어려울 때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차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려고요. 이 글을 듣는 분들도 부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함께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